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차 때인데 일단 쉽게 그 포럼 개최를 시작한 적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양자컴퓨터 바이오헬스 포럼 사회를 맡게 된 융합과학처럼 행정팀 팀장 김동환입니다. 이번 행사는 융합과학기술원과 천하경 협력편지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하고요. 그리고 BK21 저희 대학원 혁신지원사업단이 또 지원하는 그런 행사로 공동 행사로 지금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양자컴퓨터 iOS 포럼 대회를 위해서 이진우 국제편집총장님께서 대회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인터넷 되는 건가요? 네, 송출되고 되는 거죠. 이건 오늘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인터넷이 불안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로 이제 세 번째 양자컴퓨터와 바이오헬스 포럼을 하게 돼서 건강검진을 지난번 이제 첫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캠퍼스에 양자컴퓨터라는 본체가 하드웨어가 들어오게 되는 게 실제화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생태계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국제 캠퍼스에 이제 이 지혜관 A에 IBM의 127큐비트짜리 그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게 되고 그 옆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 센터가 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캠퍼스가 명실공히 이제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우리 총장님이 결정을 하셔서 IBM 컴퓨터를 들여오기로 했고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본계학들이랑 다 마친 상태에서 10월 중순에 저희가 일본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게이오 대학, 그다음에 동경대학을 방문을 해서 현재 그 양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도 보고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도 지금 착실하게 짜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아마 금요일에는 총장님이 IBM 본사에 가서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어제 귀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에는 국제 캠퍼스에 127큐비트짜리 그 본체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세계에서 네 번째인 줄 알았더니 지금 캐나다가 중간에 끼어 들어와서 다섯 번째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되면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 양자정보연구원의 문경순 원장님이랑 다 노력을 해주셔서 금년 12월부터는 현재 127큐비트 IBM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저희 연세대학교 교원이면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신청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19일서부터 IBM에서 와서 이 양자 컴퓨터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19일서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니까 지금 현재도 신청 받고 계신가요? 문경수 원장님? 지금 끝났나요? 거의 이제 다 마무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스팟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만약 원하시면 양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짜서 이제 운영하는 체계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교육을 아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신청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정보는 연세대학교 양자정보연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아마 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오늘 눈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참석자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또 인포멀하게 저희가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서 또 같이 논의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얻고 영감을 얻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 굳은 날씨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 또 우리 이동원 교수님, 신정현 교수님께 좋은 강의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행사는 산학인문밴드사업단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고요. 오늘 연사 중재 말씀하신 두 분을 위해서 지금 한건희 저희 사업단장님께서 추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건희 사업단장님께서 이 연사 두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 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산학된 현역단지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한건희 교수입니다. 지난주 한 2주 전쯤에 지금 과기부의 장관 직속으로 지금 양자기술 지원반도 새로 생겨서 아마 이 양자기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예산도 많이 나오고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양자기술이 크게 보면 양자통신, 양자보안, 양자컴퓨팅, 양자센싱 이렇게 4개 분야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저희가 이제 양자컴퓨팅을 주로 포럼을 하고 해왔었는데 양자센싱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메디컬과 상당히 연관성이 높고 앞으로 이렇게 연관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양자센싱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제 가장 액티비티가 높은 두 분 강사님을 연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해 주실 이동환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현재 교수이시고 오늘 양자센싱 이미징과 바이오 의료 분야 활용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제가 조금 요청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 양자센싱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쉽게 설명 부탁드린다고 특별히 말씀드리고 주로 앞으로 어떻게 바이오 쪽에 활용될 것인가를 좀 설명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동훈 교수님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된 물리학과에서 학위를 하시고 현재 한국과학학회 양자과학 및 양자정보분과 총무간사 및 양자정보연구회 학술분과 운영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양자 시스템, 정제락 스핀 큐비트를 이용한 이게 조금 전문 용어에서 저도 조금 버벅거립니다만 양자 센싱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초고민감도 부분에는 자기장이 이미징이 가능한 큐비트 시스템을 개발하여 음질, 물질, 물리, 스핀트로닉스, 바이오 의료 연구로 확대 적용 중에 있으며 휴대용 소형 양자 자기 센서 개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를 이용한 고급 민감도 센서 이런 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어서 설명을 해주실 심정현 책임연구원님께서는 오늘 양자 센서 오늘의 작품을 내일의 신호로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심정현 박사님은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학위를 하시고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자기 영상팀 팀장을 맡고 계시고 또한 과학기술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로 하시는 연구는 나노스케일 NMR, MRI를 위한 양자공학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초고감도 양자 센서, 다이아몬드, 원자 자력계 및 스피드를 사용한 계측 등의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팀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또 뇌자도 연구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소개 말씀을 제가 간략히 드리고 아마 강의하시면서 서두에 본인 소개를 조금 더 자세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이동원 교수님께서 양자 센싱 이미징과 바이오 의료 분야 활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그런 물리학과 이동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양자 신기술인데 이걸 위해서 다양한 전공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고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기술에 따른 이제 양자 컴퓨팅을 주로 배우셨을 텐데요. 오늘 저하고 이제 연이어서 발표하실 신정환 박사님 통해서 양자 센싱 이미징이 어떤 건지 좀 기초적인 개념이라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바이오 이론 쪽에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청사진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은 다음에 신정현 박사님이 이렇게 제출하신 멋진 제목을 보고 제 제목이 너무 밋밋한 것 같아가지고 급히 제목을 이렇게 부제를 세상에 나쁜 견학은 없다 하는 걸로 바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발표 중간에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이제 조금 좀 축약해서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양자 센서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어떤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드린 다음에 특히 바이오 의료 쪽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지를 저희 특히 연구실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나노미터 스케일의 NMR, MRI랑 웨어러블 뇌작업 디바이스, MBT 디바이스를 위한 저희 초기 연구 노력들을 좀 소개하는 걸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전역학하고 양자역학은 굉장히 다릅니다. 양자역학은 이제 잘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 가져온 게 뭐냐면, 고전에서는 두 파가 이렇게 중첩됐다가 이렇게 서로 멀어지죠. 근데 양자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포톤이 파동이 만났는데 만난 후에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가는, 거울에 반사된 다음에는 밑에처럼 두 포톤이 같은 쪽으로 가는. 앞서 고전 파동은 와서 만나는 듯 하다가 서로 만나지 않은 것처럼 나물러가 가는데, 양자 세계에서는 그렇게 서로 다른 두 파동이 와서 함께 가죠. 굉장히 로맨틱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양자역학의 세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천,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 세기 동안 이제 기초 과학 물리를 통해서 많이 연구되고 이해됐는데, 예를 들어 올해 이제 노벨상으로 수상된 게 이 세 분한테 간 게 뭐냐면, 양자역학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벨부등식 위배 실험이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이 실험을 구현했거든요. 근데 유사한 실험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학부의 양자정보 물리학 수업 때 학생들한테 숙제로 내주는 건데 뭐냐면, 이제 연대에서 이번에 들려오게 될 IBM-Q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건 이제 미국 녹타운에 있는 걸 이용해서 학생들이 실제 3개 큐빗을 이용해서 그 부등식, 앞서 노벨상 수상했던 실험과 유사한 실험을 이제 수업 시간에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뭐냐면, 굉장히 이런 어렵게 느껴졌던 양자역학의 그런 실험과 기술들이 성큼 우리 생활로 다가왔다. 손쉽게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어떤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 발전되어 있는 양자역학의 이런 기초적인 거에서 더 발전해서 최근에는 이를 실생활의 기술로 활용하겠다 하는 양자 기술의 시대로 어떤 기술 시대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 이제 대표적인 4가지 분야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양자 센싱 분야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양자 컴퓨팅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양자 컴퓨터에 사람들이 관심 있는 큰 이유가 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상의 연산이 필요한 단계가 되면 고전 슈퍼컴퓨터에 비해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연산할 때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이점, 이런 것들이 이제 양자 컴퓨팅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데, 그럼 양자 센싱에 이거에 대응되는 것이 뭐냐면 양자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Y축이 뭐냐면 측정이 가능한 가장 작은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X축은 얼마나 많이 측정을 하느냐 이런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측정을 많이 할수록 작은 신호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좋은 고전 센서를 이용해도 어떤 한계 이하의 작은 신호는 측정이 불가능하고, 요 파란 선이 그런 걸 나타내는데 이제 그게 표준 양자 한계라는 겁니다. 근데 양자 센서, 전혀 다른 물리에 기반한 양자 센서를 이용하면 궁극적으로 요 밑에 이 한계를 넘어서는 신호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양자 센서를 연구하는 중요한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티베이션 때문에 다양한 큐빅들이 이제 센서로 활용돼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포톤도 있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다이아몬드 MB 센터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무슨 물리량을 측정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싶다. 나는 온도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싶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는 자기장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싶다.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분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원자를 이용해서 나는 중력과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싶다. 근데 중력과 속도를 왜 정밀하게 측정하는 게 중요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산업화에서 이제 제품으로 나온 원자 그 양자 중력계거든요. 그러면 중력과 속도를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기 때문에 트럭에 실어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 이런 도시들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중력과 속도 변화를 미세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하에 뭐가 묻혀 있냐에 따라서도 중력과 속도가 살짝 변하고 공사 현장에서 예를 들어 싱크홀이 있어서 텅 비어 있으면 또 중력과 속도가 살짝 변하고 그렇죠. 이런 걸 정밀하게 하면 이제 다양한 이제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작년에 나왔던 네이처 분야에서는 이런 양자 중력계를 이용해서 지하에 이런 지하철이 다니는 빈 공간이죠. 이런 것들을 이 중력과 속도 변화를 이렇게 매핑함으로써 위에서 이제 비파괴적으로 측정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산업에 응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능성을 이렇게 양자 센싱을 이용해서 가능성을 보이는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메인 토픽은 양자 센서를 이용해서 바이오 의료 쪽에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고 그동안 여러 플랫폼들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빛을 이용해서 현미경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 빛을 얽히면 인탱글먼트를 시키면 이 논문에서 보인 거는 분해능 한계라고 하거든요. 과학적으로 볼 수 없는 더 작은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연사분께서 좀 많이 설명을 해주실 건데 큰 이제 초전도 기반의 스피드 기반의 이런 뇌자도 이런 장치에서 원자나 다이아몬드 MB 센터에 이런 웨어러블한 헬멧 형태의 뇌자도 디바이스를 만드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다이아몬드 MB 센터라는 큐빗을 이용하면 나노미터 수준에서 NMR, 자기장 이미징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오 의료 샘플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히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여러 플랫폼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하는 다이아몬드 MB 센터가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바이오 샘플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미세한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 말씀드린 세상에 나쁜 결함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보통 불순물이 있으면 안 좋잖아요. 여러분 반도체 소자에 불순물이 많으면 안 좋다. 가능하면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순물도 여러분이 잘 훈련시키고 개처럼 잘 훈련시키고 잘 제어를 하면 오히려 이상한 양자 현상 같은 것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MB 센터라는 결함인데요. 아주 불순물이 없는 피오한 다이아몬드 비해서 이런 불순물들이 들어가면 색깔을 띠게 되는데 MB 센터라는 질소가 하나 빠지고 탄소가 하나 빠진 이런 결함이 있거든요. 다이아몬드가 탄수로 이루어졌는데 걔네가 빠진 결함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색깔을 띠는데 이게 아주 많으면 이거 제어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하나의 이런 결함들을 원자 수준에서 죄송합니다.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면 큐빗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특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에 나쁜 결함은 없다. 저도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단점으로 보이던 것들이 오히려 지나고 보면 잘 훈련받으면 장점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체 결함이 새로운 큐빗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연구 분야에서 많이 지금 보고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오늘 설명드릴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안에 MB 센터라는 결함이 원자 크기의 큐빗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거 바이오 의료 분야에 유용한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럼 왜 원자를 안 쓰냐? 원자 큐빗이라는 거. 근데 원자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이온큐의 원자를 이용한 컴퓨터인데 여기 파란 것들이 다 수백 개의 원자를 잡아놓은 건데 어떻게 잡아놓냐면
진공 속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얘네들 다 가둬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컴퓨팅은 할 수 있겠는데 얘를 갖고 센서를 하려면 얘 갖고 어디다 갖다 대야 되는데 그게 힘들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MB 센터는 유사하게 크리스탈 안에 갇혀 있어요. 결함이 막 복잡한 레이저를 쏴줄 필요 없이 격자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체이기 때문에 얘를 잘 공정하면 소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센서 분야에서는 유용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큐빗 좀 어려운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할 텐데요. 큐빗이 뭐냐면 비트가 정보를 0, 1 두 가지 상태로 해서 저장하는 게 비트고, 그거를 퀀텀으로 쓰면 퀀텀 빛에서 큐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스테이트가 필요합니다. 동전을 치면 앞뒷면, 그렇죠? 저희가 사용하는 MB 센터는 스핀을 가지고 있어서 스핀이 위로 향하냐 아래로 향하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를 이렇게 막 제어를 해줄 겁니다. 제어를 해준다는 게 어떤 거냐면 동전을 계속 뒤집어 줄 거예요. 요게 그겁니다. 앞뒤로 이렇게 제어를 해줄 거고요.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동전을 토싱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펄스를 가할 수도 있겠죠. 지금 저기 딸렸네요. 예, 펄스를 가하면 이렇게 앞뒤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죠. 한 번씩 이렇게. 그런 걸 가해주는 펄스를 180도 뒤집어 준다 그래서 파이 펄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런 걸 180도가 아니고 90도만 딱 쏴주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동전은 여러분이 앞면과 뒷면을 중첩을 못 시키는데 양자 세계에서는 이렇게 동전이 이렇게 투명해지면서 반반 중첩되는, 0하고 1이 중첩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큐빅 양자 시스템의 아주 유니크한 거고, 이런 특성 때문에 컴퓨팅에서는 양자 컴퓨팅을 하면 빨리 계산되고 병렬적으로 계산되고, 양자 센서에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센싱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큐빗을 이용해서 센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쉬운 버전으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을 것 같은 슈레딩거 고양이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어느 정도는 아신다는 그 가정하에 제가 또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레딩거 고양이가 뭐냐면 박스 안에 고양이를 딱 넣어놓고 여기에 이제 50대 50의 확률로 이런 스위치가 작동을 하면, 스위치가 열리면 이 독약을 깨고, 닫히면 안 깨고, 그렇죠? 독약이 나오면 고양이 죽고, 50대 확률로, 50% 확률로 안 깨면 살아있고, 그렇죠? 근데 박스를 열기 전에는 살아있는 고양이랑 죽어있는 고양이가 같이 공존하는 거, 이게 이제 슈레딩거 고양이잖아요. 그럼 박스를 여는 순간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비 고양이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보게 되죠. 그렇죠? 관측이라는 걸 통해서 이 두 상태 중에 하나만 보게 되지만, 관측 전에는 이렇게 중첩이 가능한, 그렇죠? 이런 슈레딩거 고양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50대 50의 확률로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거를 저희가 관측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개념을 두시고, 그러면 큐빗을 이용해서, 큐빗은 저런 게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센싱을 하느냐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게 고양이, 슈레딩거 고양이고 밑에 게 큐빗입니다. 먼저 박스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넣어야겠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큐빗을 어떤 한 상태로, 예를 들어 0이라는 상태로 초기화해준다는 상태예요. 동전을 다 앞면만 이렇게 준비해주는 상태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고양이를 박스에 넣고, 그 다음 박스를 닫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50의 확률로 독약을 깨트릴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측 전에는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50대 50로 공존하는, 큐빗으로 보면 0하고 1이 반반 존재하는 이런 중첩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측자가 상자를 열고 측정을 한다는 행동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관측되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살아있는 거, 어떨 때는 죽은 거, 이거를 100번 반복하면 50번은 살아있는 게 관측되고 50번은 죽어있는 게 관측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컨트롤하는 거를 50대 50이 아니고 나는 80%는 독약이 나오게 한다. 그럼 여러분 관측하면 100에 80번은 죽어있는 고양이를 관측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여기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만 해도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관측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이 둘 중에 한 상태로 0과 1 상태로 콜랩스가 되는 거고요. 관측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독약을 넣는다든가 우리가 조작하는 행위는 관측과 상관없습니다. 조작을 해도 이 중첩 상태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빗을 이용해서 컴퓨팅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맨 끝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막 조작을 해주잖아요, 연산을. 그래도 큐빗의 특성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 측정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에 딱 열어보는 순간 여러분이 정보를 딱 확인하는 순간 이제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슈레딩거 고양이인데,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센싱을 하냐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큐빗을 이렇게 준비할게요. 반반 중첩된 상태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양이가 잘 센싱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쥐죠. 쥐를 이렇게 박스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죽어있는 고양이는 센싱을 못하겠지만 살아있는 고양이는 열심히 이제 쥐를 잡으려 돌아다닐 거예요. 그렇죠? 아까랑 달라지죠. 뭐 때문에 큐빗이 측정할 수 있는 신호가 있다면, 이 경우는 이제 고양이가 관심 있는 신호인 쥐가 있다면 뭔가 달라질 거예요, 아까랑. 그래서 이제 막 한 다음에 뚜껑을 딱 까보면 아까랑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죽어있는 고양이는 그대로인데 산 고양이는 배가 불러 있다든지, 여기 아니고 저기 막 이동해 다니면서 저쪽에 있다든지 뭔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 미세한 변화를 측정하면 이 안에 쥐가 한 마리가 있었는지 여러 마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센싱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큐빗이 있는데 신호가 있을 때 없을 때를 비교해 보면 큐빗이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센싱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인포메이션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으면 큐빗을 센서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큐빗은 정말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좀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큐빗은 영하 1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제어를 해줄 거예요. 아까 90도만큼 펄스를 쏴주면 180도는 완전히 뒤집어주는 거고, 90도만 쏴주면 중첩을 한다고 했죠. 중첩한 다음에 시간을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두 번째 90도 펄스를 쏴준다는 말은 뭐냐면 상자를 열어서 0이 얼마, 1이 얼마, 살아있는 고양이 몇 번 관측되는지, 죽어있는 고양이 몇 번 관측되는지 해서 정보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 얘기를 할게요. 스핀 큐빗은 스핀은 자기장 때문에 변하거든요. 스핀 0일 때는 변하지가 않지만 스핀이 0이 아닌 경우는 변해요. 그러니까 아까 죽은 고양이는 이 신호에 관심이 없지만 산 고양이는 쥐를 찾아다니듯이, 이 0 상태는 변화가 없지만 1 상태는 자기장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살짝. 그 변화 때문에, 이 변화가 때문에 큐빗이 막 아까랑은 다른 행동을 할 거고, 그러면 상자를 딱 여는 순간, 다른 말로 큐빗을 딱 측정하는 순간 아까 측정했던 확률과는 다른 확률 분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분석하면 신호를 얻을 수 있고, 이게 어떤 정적인 신호를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측정 방법이 이게 람지 인터페로미터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큐빗을 제어해서 신호를 측정합니다. 근데 이제 스태틱한 신호 말고 여러분 막 잠시만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실험을 하면 이거는 실험 아니고 시뮬레이션인데 실험을 해도 유사하게 나옵니다. 이게 자기장이 없는 경우는 큐빗이 이런 신호를 보이다가 외부에서 작은 신호가 있으면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이죠. 이런 변화를 측정하면 자기장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MB 센터가 측정할 수 있는 DC 자기장의 크기는 한 10나노테슬라라고 합니다. 1초에.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지구 자기장,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구 자기장의 수십만 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미세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호가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그 동적인 신호, AC 신호를 측정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신 것처럼 고양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측정하는 AC 신호는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사인도 바뀌고 변화하는 이런 신호일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측정하고 비슷하게 90도 돌려주고 90도 돌려주는 펄스를 쏴주는 거에 플러스 여기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는 펄스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고, 그냥 그 중첩을 시킨 다음에 이 중간에서 180도 펄스를 쏴주면 영하 부위를 바꾸면서 중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놔두면, 그 다음에 이 상자를 열어 측정하는 이 방법인데,
이게 다이나미컬 디커플링, 동적 그 디커플링이라는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스포츠를 예를 들면 이게 라크로스라는 축구 그 미국에서 하는 그 스포츠인데 라켓에 공을 넣고 막 달려가지고 이제 골에 넣는 건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고 막 달리면 이 진동 때문에 공이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가 크램블링이라는 건데 뭐냐면 라켓을 계속 뒤집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보폭하고 비슷하게 맞는 폭에 맞춰서 그럼 얘가 나오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거죠. 비슷하게 신호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중간에 변화할 때마다 우리 큐빗을 한 번씩 뒤집어 주는 거예요. 마치 라켓을 뒤집어 주는 거죠. 이런 방법을 쓰면 이제 AC 신호 같이 변화하는 신호를 정밀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도 보시면 이런 뭐 변화들을 생길 때를 잘 측정하고 하면 이 AC 신호 이거는 1MHz로 진동하는 신호가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주파수가 다른 2MHz가 있는 경우 보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대들이 다 다른데 이런 걸 이제 정밀하게 측정을 하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신호도 측정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단 MB 센터라는 것뿐만 아니라 큐빗을 이용해서 비단 물리량 자기장뿐만 아니라 이 큐빗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 물리량을 측정하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걸 제가 그래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앞부분을 끝낸 것 같고요. 뒷부분은 그러면 이제 이런 정밀한 센서고 크기도 원작 크기 아주 작겠는데 얘들 갖고 그러면 바이오 의료 쪽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특히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NMR, 핵 자기공명, 그걸 이미징을 하면 MRI죠. 이걸 어떻게 작은 스케일에서 왼쪽에 보시는 이런 큰 스케일이 아니고 좀 작은 스케일에서 할 수 있겠냐. 바이오 샘플 같은 거에서 어떻게 NMR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거고 하나는 왼쪽에 이제 그 저온 스퀴드라는 장치를 이용한 트롤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뇌자도를 하는 장치인데 굉장히 크고 액체 힐륨이라는 거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이게 웨어러블하고 휴대 가능한 뇌자도 디바이스로 만들어서 환자가 움직여면서 행동을 하면서 발생한 어떤 뇌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이제 모티베이션입니다. 이건 비단 저만 마시는 게 아니고 저희 분야에서 이 큐빗을 이용해서 바이오 의료 쪽에 활용하려는 대표적인 분야가 NMR, MEG가 되겠고요. MEG 부분은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속도를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번째 연사분인 신정근 박사님께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연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NMR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NMR이 뭐냐면 분자가 스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스핀이 가만히 안 있고요. 자기장 때문에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한다, 막 돌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석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AC 신호를 생성하고 근데 그 AC 신호가 여기 그림에 보신 것처럼 이 핵 스핀이 어떤 핵 스핀이냐에 따라서 저 신호들이 다 다릅니다. 주파수가 다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뭐 프로톤, 수소 프로톤이라든지 이거는 카본의 핵 스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신호가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분석을 하면 그게 NMR, MRI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하는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면 특정 주파수에서 이런 신호들이 보이는 거고 이런 신호들을 이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신호는 어디에 핵스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아이덴티파이하면 NMR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컨벤셔널 고전 NMR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코일을 쓰는 방법이에요. 코일을 쓰는 인덕티브한 방법인데 이 경우는 상당히 많은 스핀이 필요합니다. 샘플이 굉장히 커야 돼요. 샘플이 뭐 밀리미터나 이런 수준으로 좀 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는 아까 저희 센서가 원작 크기로 작대는데 작으니까 얘는 가까이 갖다 붙일 수 있고 많은 그 샘플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나노미터 수준에서 소량의 핵 스핀 샘플만 있더라도 NMR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사람들 관심 사항이고요. 저희도 그걸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험 아이디어고요. 보시면 다이아몬드 표면에서 한 수 나노미터
안에 MB 센터를 이렇게 저희가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 생성하면 표면에 있는 어떤 이런 바이오 샘플이 가진 핵스핀들이 있을 건데 여기다가 자기장을 쭉 걸어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장이 있으면 핵스핀이 이렇게 돌거든요. 세차원형 마치 팽이가 돌듯이 막 돌아요. 그러면 그 도는 것 때문에 자기장이 이렇게 변화하는 AC 자기장 신호가 이렇게 나올 건데 얘를 그럼 어떻게 측정하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큐빗을 자꾸 뒤집어주는 다이내미컬 디커플링 방법으로 계속하면 어느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뭔가 신호 같은 게 잡히겠죠. 그렇죠? 이 시간은 요 AC 신호의 주파수 또는 주기랑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걸 끄집어내면 이게 수소 핵스핀이냐 카본 핵스핀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였던 거는 이거는 프로톤, 수소의 핵스핀, 이거는 카본에 있는 핵스핀의 주파수가 이렇게 서로 상이한 걸 볼 수가 있고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외부 자기장의 크기를 쭉 바꿔주는 거예요. 외부 자기장이 커지면 더 빨리 돕니다. 네, 더 빨리 도는데 그 도는 정도도 어떤 핵스핀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급격히 밟히는 핵스핀도 있고 별로 안 바뀌는 핵스핀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면 핵스핀들을 나노미터 수준에서 아이덴티파이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컨벤셔널한 이런 방법 말고 좀 더 어드밴스한 방법은 상관관계 측정이라는 건데 앞에 한번 측정하고 뒤에 한번 측정한 다음에 두 측정 사이에 상관관계를 잘 분석하면 일반적인 이제 NMR 방법보다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더 정밀한 어떤 방법론을 개발하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일반적인 방법을 쓰면 이렇게 가다가 신호 변화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잘 분석을 하면 핵스핀 신호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상관관계 측정한 신호인데요. 이걸 이제 주파수 대역계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왜 앞선 데이터를 주파수대로 하면 두 가지 주파수를 가진 핵스핀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신호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렇죠? 근데 상관관계 측정을 하면 같은 신호인데 훨씬 이렇게 좋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도 있고 선폭이 굉장히 얇다는 건 뭐냐면 아주 미세한 이런 핵스핀의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케미컬 시프트라 그러는데 핵스핀이 주위에 어떤 화학 환경이 있냐에 따라서 살짝 변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서 되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10나노미터 안에서 소량의 샘플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인데 이런 양자 큐빗을 제어하는 방법론을 계속 개발해서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엔 저희가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퀀텀 메모리라고 하는데 얽힘을 이용해서 하면 이게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꼭 큐빗을 두 개 큐빗을 얽혀가지고 계산에만 쓰겠다. 그 계산에 쓰겠다. 그건 컴퓨테이션이고요. 얽혀서 하나를 먼 곳에 보내겠다. 그건 통신입니다. 특히 그때는 하나는 포톤이에요. 광장. 얽혀가지고 측정하겠다. 그건 센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기본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대신 이걸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로 나누게 되는데 그 핵심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여담이지만 IBMQ나 아이언Q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써요. 저희 연구실은 학생들이. 왜냐하면 양자 센싱 데모, 연습, 시뮬레이션을 그룹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큐빗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한두 개를 가상의 신호처럼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큐빗들을 얽혀가지고 측정해서 어떻게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론을 테스트 해본 다음에 저희 실제 셋업에 적용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테이션에 쓰이는 그런 알고리즘을 살짝 이렇게 돌리면 센싱 쪽에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센싱이고 요거를 만약에 센싱을 정밀하게 공간에 대해서 하면 그 이미징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MB 자체가 원자 크기이기 때문에 아주 나노미터 수준에서 NMR, 그러니까 MRI가 되겠죠. 이미징이 되겠죠.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진행하고 있는 토픽이고요. 나노미터는 굳이 필요 없고 마이크로미터는 충분하겠다 하면 또 그거에 따른 방법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파트만 좀 소개를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징인데요. 바이오 이미징을 할 수 있는 이런 셋업을 광학 셋업이나 이런 이미징
그걸 하고요.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 다이아몬드 네모나게 저희 쓰는 다이아몬드 투명하죠, 그렇죠? 근데 이 안에는 MB 센서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베이지를 집어넣고 온도나 pH 컨트롤 해가지고 이제 세포 이미징을 하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주로 고체 물질을 많이 했어요. 여기는 자성을 띠는 나노와이어인데요. 광학 이미지 밑에는 자기장 이미지입니다. 저희 셋업을 이용해서 이러면 수백 나노 마이크로미터 이런 면적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미징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셋업을 어떻게 하면 바이오 쪽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시도했던 거 하고 있는 거는 지금은 이런 세포 안에 페리틴이라는 자성을 띠는 단백질이 있는데 걔네들을 우리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겠냐 하는 걸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의대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학 이미지 이거는 형광 단백질, 형광 이미지 그다음에 이게 자기장 이미징인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조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여기도 형광 이미징, 여기는 자기장 이미징인데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페리틴 단백질이 좀 뭉쳐야 신호가 나오거든요. 근데 뭉치는 방법이 아직 좀 미숙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제가 여기다 안 넣었구나.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잘 뭉치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구를 해서 좀 더 신호가 잘 예쁘게 잘 나오는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바이오 의료는 걸음마 단계고요. 한 1년 반 동안 세포 배양하고 하는 시스템을 저희 랩에 꾸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배운 게 많고 어려웠던 세포가 잘 죽더라고요. 고체 물질은 안 죽는데 세포는 일주일마다 키우고 죽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활용하고 근데 저번에 세포 이미징인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뉴런에서 뉴런 활성을 신경 활성을 좀 이미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분야에서 몇 년 전에 보고됐던 건데 벌레 엑선에 전기 신호를 딱 펄스를 가해주면 전기 펄스를 가해주면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전류 펄스를 쏴주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걸 측정한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는 걸 더 발전시켜서 뉴런으로 이루어진 어떤 이런 네트워크를 시편으로 만들어서 그것들 이미징, 활성 같은 것들 이미징,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보고되는 건데요. 자기장들이 이런 모양으로 될 거를 잘 분석하면 그런 뉴런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한 가지 새로운 툴이 되지 않을까. 이게 저희가 중장기적인 관심 사항입니다. 나머지 이제 웨어러블 에너지는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 유사한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두 번째 수업을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제 소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센서를.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소형화를 해서 이런 헬멧형으로 레저드 디바이스를 만드는 게 이미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앞선 시스템이 증기셀이라는 원자 기반 시스템인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렇게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작은 이런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뇌 레저드를 이렇게 이미지를 찍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센서 실험실 차원의 이만한 것들을 줄여서 센티미터 이하로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현재 버전 2는 이건 버전 1인데 버전 2는 센티미터 정도의 크기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으로 다양한 테스트도 해봤는데 이런 것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앞서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 말고도 이런 양자 센서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바이오 의료 쪽에 활용되는 노력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세포에서 자기장 이미징을 얻는다든지 NMR을 한다든지 아니면 코비드 바이러스를 측정하는 마커를 쓴다든지 아니면 자기장뿐만 아니라 온도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서 온도는 10,000분의 1, 1000분의 1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데 세포 안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뉴런에서 온도 변화 이미징한 이런 것들이 저희 분야에서 양자 센서를 이용해서 보고되고 있고 기초 연구에서 이제는 스타트업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QDTI에서 만든 다이아몬드 MB 센터를 이용한 바이오 마커 시스템인데 며칠 전에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수준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커를 해서 뭐 디텍션 하겠다 하는 이런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를 조금 너무 급히 진행한 감도 없지 않은데 제가 바라는 거는
양자 기술 중에 한 분야가 양자 센싱 이미징인데 큐빗을 이용하면 정밀한 물량 측정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좀 설명드렸고요. 특히 이런 센서를 이용해서 바이오 의료 쪽에 특히 나노 스케일의 NMR, MRI 아니면 웨어러블 레저더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학생들이고 같이 콜라보레이션하는 고대 연구팀입니다. 고대 의대팀입니다. 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Q&A는 두 번째 그 연사분 발표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한꺼번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금 전에 부제로 말씀해 주셨던 세상에 나쁜 결함은 없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심정현 책임연구원님께서 양자 센서 오늘의 잡음을 내일의 신호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온 심정현이라고 합니다. 앞서 그 이동훈 교수님 발표를 제가 잘 들었고요.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저는 좀 제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양자 센서 기술이 미래 뭐 바이오 또 의료 분야에서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의 톡의 이 부제를 아까 이동훈 교수님 멋있다고 하셨던 이 부제, 오늘의 잡음을 내일의 신호로 요런 부제를 정했는데, 이제 희망하기를 이제 이 발표가 끝나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의견이 이제 맞는 의견이다. 이런 이제 좀 긍정의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인데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 일단 첫 번째 이제 서론 부분에서 이제 양자 기술이 센싱이 왜 필요한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동훈 교수님이랑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대표적인 양자 센서인 이 원자 잘게 또는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분야에 있어가지고 이제 마그네틱 소스 이미징 관점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POCT, 그러니까 현장 센시티브한 현장 측정 관점에서도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크리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 그 표준과학연구원 소개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연구원은 이제 보시다시피 어떤 세상의 기준을 만든 크리스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측정 기술의 개발, 뭐 측정 서비스 등의 이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측정에 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측정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기관보다도 강조하는 이제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입구 쪽에 이제 보시면 7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각각 7개 SI 단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어느 게 어느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 7개의 단위가 이 SI 단위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기 또 하나 명물이 있는데, 자, 이거 제 이동이 안 되네요, 잘. 예. 옆에 요 있는 나무가 뉴턴의 사과나무라 그래가지고 뉴턴이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이제 영감을 준 걸로 추정이 되는 나무에 대략 한 3세대쯤 되는 나무가 이제 최초로 이제 표준과학연구원에 들어와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뭐 서울대학교도 가고 뭐 카이스트에도 가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오면 사진도 찍고 되게 명물이 아주 돼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예. 근데 이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저희 기관에서 왜 양자 기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이동훈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양자 기술이 센싱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고전적인 컴퓨팅은 이제 0V, 5V를 기준으로 0, 1밖에 없죠, 사실 그 정보가. 근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꼭 그렇지 않고요.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0과 1의 중첩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슈퍼포지션 상태 또는 이제 중첩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중첩 상태는 클래식한 방법은 전혀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사실 어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같은 게 있는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첩 상태를 이제 구현을 하는데 이 중첩 상태를 유지되는 것을 이제 결마점이라고 하고요. 이 결마점은 사실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외부 노이즈 등등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디코헤런스라고 하고요. 이런 사라지게 되는 결마점 상태를 우리가 양대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결마점이랑 그런 메트로로지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예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여기 이제 학생분이 한 분이 이제 표준과학 연구원 입사를 하셔가지고 이 두 개의 이제 구멍 사이의 거리를 좀 측정해 달라 이런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레이저를 써서 첫 번째 구멍에 하나를 닫고 측정하고 두 번째 구멍을 닫고 측정하고 그래서 양쪽 패턴의 차이를 이제 구하는 방식으로 둘 사이의 거리를 잴 수가 있겠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구멍을 하나씩 열지 말고 동시에 한번 열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둘 사이 구멍을 동시에 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정보가 상쇄되는데 없어지는데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럴까?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양자역학 결마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 둘 사이의 결마점으로 인한 간섭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더 정밀한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정밀한 패턴으로부터 사실은 우리가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더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효과가 이 메트로로지에도 사실 크게 기여를 한다는 게 간단한 예로부터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효과가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정밀한 양자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레이저의 파장을 정확하게 알고 이게 잘 디파인이 돼야만 우리가 이 양자 이득을 결과적으로 측정의 이득으로 환원을 할 수가 있는 그러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을 이용한 센싱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정밀한 정보를 줄 수 있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기본적인 기술의 베이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섭 효과는 사실은 포톤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소자 형태로도 발생이 되고 이 소자 형태로 이제 구현된 게 바로 이 스퀴드라는 센서입니다. 이렇게 양쪽에 패턴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양쪽 이제 간섭되는 패턴이 있고 이제 두 개의 이제 결마점 상태가 이제 생기는데 이때 외부 자기장을 걸어줄 경우 이 외부 자기장에 의한 이런 간섭 효과가 이제 발생이 되고 이거는 사실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간섭 효과랑 같은 효과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스퀴드가 이제 자기장을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되는데요. 그 외에 또 가능한 이제 플랫폼이 바로 좀 전에 이동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스핀이라는 게 시스템이 바로 이런 또 간섭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스핀은 자기장 하에서 이런 간섭 효과를 보이게 되고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아까 이제 이동원 교수님 시뮬레이션도 보여주셨지만 이렇게 회전하는 오실레이션 하는 이런 신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자 센서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큐빗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당연하고요. 이 큐빗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잘 정의된 투레벨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초기 상태를 저희가 알아야 되고 그 상태를 또 리드아웃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상태를 잘 매니플레이션,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동훈 교수님 보여주셨던 2분의 파이 펄스 이런 펄스들로 이제 스테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센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측정하기를 원하는 물리량과 이제 인터랙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인터랙션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그냥 큐빗 스스로의 그냥 고유 진동수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런 경우에 이름 붙인 걸 사실 원자 클락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락은 외부 어떤 섭동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의 공명 주파수로 계속 진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센싱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스스로의 주파수를 내는 거고 저희는 클락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량과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원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센서가 사실은 어떤 큐빗 또는 클락보다 더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센서는 기본적으로 이 양자 스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센서고요. 이 스핀이 어떠한 특정한 원리로 인해서 광학적 신호를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광학 신호를 측정을 하면은 굉장히 정밀한 스핀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스핀은 사실 클래시컬하게 비유하면은 굉장히 작은 자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 이 변화할 경우
이 스피닝 상태가 변화하게 되고 저희가 옵티컬한 신호를 정밀하게 측정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미세한 자기장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센서는 이제 원자 자력계라는 센서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증기를 가두고 있는, 셀에 가두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게 보시면 이제 어떤 증기의 루비디움 원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 에너지에 해당하는 레이저, 그거를 쏴줬을 때 그 투과되는 정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자기장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인 원리는 대략 한 1970년대에 다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글래스 블로잉으로 만든 셀이 있고 외부 자기장을 차폐하기 위한 이런 환경 하에서 이제 실험이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아까 이제 이동훈 교수님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큐스핀이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소형화된 이런 정밀 자력계를 이제 팔고 있습니다. 이 스퀴드 센서랑 이제 이 원자 자력계 센서랑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이 동작할 때 액체 연료이 필요하지 않다는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동작할 수 있는 반면에 그 감도는 스퀴드랑 거의 필적하는 감도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의료 바이오 측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OPM 센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부분이 바로 이제 원자 증기 셀인데요. 이 증기 셀을 예전에는 이제 글래스 블로잉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들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 원자 증기 셀을 이제 그 반도체 공정 기법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는데, 이 셀을 만들 때 가장 핵심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증기를 과연 어떻게 이걸 이제 가둘 것이냐가 핵심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쓰는 방법은 이 어떤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루비디움 에자이드라는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이제 그 컴파운드를 미리 넣고 완전 셀을 이제 밀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뭐 어떤 레이저, IR 레이저 또는 UV 램프를 쪼여줘서 이제 그 컴파운드를 분해시켜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루비디움 증기와 또 버퍼 가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셀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소형화된 셀을 이렇게 판매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제 센서는 이제 다이아몬드 센서인데요. 아까 이제 이동훈 교수님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퓨어한 다이아몬드 안에도 여러 가지 디펙트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핀을 가지고 있는 질소 빈자리, NV 센터라는 디펙트이고, 이 NV 센터 역시 스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컬한 특성이 있는데, 초록색 빛을 흡수한 다음에 이제 붉은색 빛을 방출하는 특성이 있고, 저희가 이제 붉은색 빛을 잘 측정을 하면, 그러면 이 스핀 상태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또 굉장히 미세한 자기장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다이아몬드의 특징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의 변화가 자유롭고 NV 센터의 농도 변화가 자유로워서 다양한 스케일로 우리가 센서를 만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뒤에 가서 제가 좀 자세하게 또 응용 분야에 가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조금 더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로스하는 게 과연 어떻게 그로스하느냐 이제 잘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HPHT 고온고압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표면 아래 대략 150km 정도 되는 멘틀에서의 생산 조건을 이제 실험실에서 재현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고온고압 장비 안에 다이아몬드 시드와 이제 그래파이트를 넣고 이제 고온고압을 가해주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생성이 되는 이런 방법인데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거 보신 분 있겠지만, 이게 슈퍼맨 영화에서 이렇게 슈퍼맨이 이제 석탄을 잡고 이렇게 힘을 꽉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맨 여기 마크가 보시면 이 다이아몬드 마크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기술이 발전돼서 이런 방법을 쓰진 않고요. 이제 CVD라고 그래서 그 케미컬하게 이게 증기를 증차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이제 증기가 이제 메탄 가스인데요. 메탄은 카본이랑 수소로 돼 있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카본만 증착되기를 원하고, 수소는 사실 증착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증착기 위에 굉장히 스트롱한 플라즈마를 만들어줍니다. 마이크로웨이브로. 그러면 이 마이크로웨이브와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수소는 떨어지고 순수하게 카본만 이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잘 증착이 되는 방법으로 제가 다이아몬드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채굴된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환경오염도 적고, 어떤 채굴 과정에서의 어떤 뭐 인권 문제라든지 뭐 그런 문제도 없는 굉장히 이제 길티 프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값이 저렴한 다이아몬드고 퀄리티가 좋은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센서가 이제 자기장 측정할 수 있는 센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장 측정을 그러면 왜 할 수 있는지, 자기장 측정을 하면은 뭘 알 수가 있는지 이렇게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이제 의대 병원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MRI 장비가 이제 수 테슬라 정도의 이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뭐 1.5T, 뭐 3T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T가 이제 테슬라라는 단위로 돼 있고, 그거에 대략 한 수십만 분의 1로 내려가면 이제 지구 자기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에 수천 분의 1 정도 떨어지면은 이제 어떤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전철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이제 환경 잡음이 나오고요. 그거보다 이제 대략 한 10,000배 이상 이제 내려가면 그때부터 생체 활동에서 생성되는 자기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 피코 테슬라 단위에서 나오는 게 심근 전류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기장이 이제 대략 한 수십에서 수피코 테슬라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내려가면은 어떤 이제 뉴런, 그러니까 신경 전류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기장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략 한 수십 피코 테슬라 정도에 해당됩니다. 근데 고전적인 센서는 홀 센서가 있는데, 이런 센서는 이제 이 정도 레인지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다이아몬드 센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레인지를 이제 커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이제 OPM 센서 또는 이제 스퀴드 센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스퀴드라는 센서는 굉장히 이제 유니크한 센서인데요. 이 스퀴드라는 센서가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바이오 마그네티즘이라는 분야가 사실 새로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예측만 하고 이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의문을 가진 상황이었는데, 이런 새로운 센서가 개발이 되고 활용이 되면서 이런 이제 바이오 신호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다, 이런 분야가 이제 새로 생길 정도의 굉장히 큰 임팩트가 오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은요, MIT의 이제 코엔 교수가 처음에 스퀴드 실험을 할 때 측정했던 이제 알파파 신호고, 굳이 자기 머리를 넣어가지고 본인의 신호가 최초의 스퀴드 신호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냥 이제 일념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이제 본인의 이 알파파 신호를 이렇게 이제 신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퀴드라는 이제 센서가 굉장히 이제 유용한 생체 자기 측정에서 유용한 센서인데, 이제 나중에 점점 기술이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스퀴드 센서를 뇌 주변에 이제 헬멧 형태로 배열을 해서 저희가 뇌 내부에서 어떤 특정 뇌세포에서 발현되는 어떤 신호를 이제 공간적으로 이제 이미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기까지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MEG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 이제 뇌자도라고 하고, 뇌자도 시스템은 굉장히 클리니컬하게 유용한 시스템이 이제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뉴런과 뉴런 사이의 커넥티비티를 본다든지 어떤 인지 실험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사실 또 클리니컬하게 굉장히 좋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간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뇌 특정 부분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발화돼서 어떤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이런 간질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센서의 개발이 어떤 특정 분야가 생겨나고 그 분야로부터 또 새로운 어떤 클리니컬한 기술까지도 탄생이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장 측정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자기장 측정의 장점은 이 자기장이 사실 어떤 물체들이 많이 있어도 잘 쉽게 뚫고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장을 차폐하기가 어렵다는 뜻인데요. 자기장을 차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투자율 값이 높은 이런 메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메탈이 있을 경우에만 자기장이 차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서 차폐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주파수가 높은 경우에는 이제 도체를 만나면 이제 신호의 크기가 작아지는 스킨 뎁스 효과가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호가 감소하긴 하지만 이제 뚫고는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낮은 주파수의 자기장을 잘 측정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 하면은 자기장 패턴을 이미징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소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인해서 이제 영문제를 풀어주면 이 영문제로부터 이 뇌의 어느 부분에서 신경세포가 발화가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이게 바로 이제 MEG 기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MEG 기술을 자기장 센서 그리고 MEG 기술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의 MEG 기술은 양자 센서를 이용하면 어떻게 바뀔 건지,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 또 비파계 이미징 쪽에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EG에 이제 그 반대되는 기술 쪽에 이제 EEG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EEG는 이제 그 뇌에다가 전극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측정하는 기술인데, 이 MEG 하시는 분과 이 EEG 하시는 분이 생체자기 학회에서 가면 항상 서로 디베이트를 하는데, 서로 이제 싸우시다가도 이제 어쨌든 뭐 항상 이제 하시는 얘기가, MEG는 감도는 좋지만 굉장히 차폐가 잘 돼 있는 환경에서만 측정할 수가 있다. 그런 이제 단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EEG는 MEG로 할 수 없는 환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 항상 이제 그거를 서로의 장단점을 이렇게 막 이제 좀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이제 내용에서는 이 두 가지가 더 이상 이제 퓨처 MEG에서 맞지 않다는 걸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뭐 스퀴드 MEG, 일반적인 스퀴드 MEG 형상인데요. 이렇게 액체 헬륨 속에 담겨 있는 센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센서가 고정되어 있고, 그 밑에 환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머리를 갖다 대야 되는 형태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OPM 센서를 이용하면 더 이상 이제 이런 제약이 없어지고, 환자의 머리 형상에 맞는 센서를 배열할 수가 있고, 환자가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측정 대상자가. 요 사진이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그 학회 가서 이 사진으로 찍어 와가지고 그걸 보여드리는 거라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두 명의 피험자가 있고, 이 두 명의 피험자가 서로 이렇게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차폐실 환경에서 탁구를 치는 두 명의 피험자의 MEG 신호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수준까지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기술은 영국에 있는 노팅엄 대학에서 지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러한 기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자기장에 영향이 없도록 액티브 쉴딩 기술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사실 이 MEG 기술이 이렇게 차폐실 내에서 동작을 하는 기술인데요.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시면 더 이상 이제 이런 차폐실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프린스턴 그룹에서 원래 원자 자율계를 오래 연구했던 그룹인데요. 그 그룹에서 만든 센서를 보면은 두 개의 센서를 붙여가지고 서로 상쇄되는 신호를 빼주는 이제 그래디오메터 형태의 동작을 할 수 있는 이런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센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산 좋고 물 좋은 그 숲으로 갔어요. 일단 차폐실 받고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일단 이 로말리스 교수님의 머리에 대고 측정을 했어요. 근데 신호가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보시면. 근데 그 전에 이제 로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사실 이거 과연 여기에서 뇌저도 신호가 있을까 이제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노이즈한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만든 센서를 이용해서 이걸 다 걸러내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정밀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체 뇌자두 신호를 얻게 된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OPM 센서를 이용하면 퓨처 MEG에서는 더 이상 쉴드룸이라든지 어떤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제약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웨어러블 MEG를 이제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서 뭘 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BCI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BCI는 저희가 이제 브레인으로 어떤 장비나 기계를 컨트롤하는 기술인데요. 사실 뭐 이게 요즘 보면 뭐 이렇게 드론 같은 것도 컨트롤하는 뭐 그런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값이 좀 비싸서 그렇지. 근데 이 MEG로 그런 BCI를 했을 때 장점은 저희가 이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소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전에 EEG 기반의 BCI로는 할 수 없었던 더 정밀한 컨트롤 기술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OPM 센서 기반의 이제 MEG 기술도 더 이상 이제 오늘의 잡음을 내일의 신호로 바꾸는 거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여드린 이제 응용 분야는 사실 바이오 쪽은 아닌데요. 어떤 산업적으로 굉장히 좀 유용한 기술일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어떤 철판 뒤에 홀이 있고 이 홀에 맞춰서 구멍을 뚫어야 될 때 이 홀이 어디에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엑스레이를 좀 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엑스레이가 그
금속을 투과하기에 좀 적절한 툴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엑스레이 스캔에 이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외화 밀반출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알루미늄 포일을 쓰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로 에너지 엑스레이의 투과력이 낮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엑스레이 그리고 엑스레이도 단점이 사실 또 어떤 비파괴 측정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로 이제 마그네틱 인덕션 이미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센서로 이 외부 자기장을 가해준 자기장 플러스 어떤 물체에서 생긴 자기장을 두 개 합쳐서 생긴 자기장을 측정해주면 이걸 잘 분석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배리어를 통과하는 이미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자기장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도가 높은 자기장이 이런 측정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고된 결과를 보시면 뭐 좀 간단한 테스트긴 하지만 이렇게 그 구멍이 2개 뚫린 알루미늄 블락이 있고 이렇게 알루미늄 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드를 투과해서 이 구멍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이런 인덕션 이미징 기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바이오 쪽은 아니지만 어떤 인더스트리 쪽에서 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런 이제 자기장 이미징을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동작하는 소자의 어떤 펑션한 정보를 얻는 것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데요. 자기장을 이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어떤 소자가 동작하는 환경에 있다는 뜻인데요. 이제 그 대표적인 소자 중에 하나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노트 7 이슈가 몇 년 전에 있었었고, 그리고 노트 7 이슈가 이제 있은 다음에 이제 삼성이 이제 발간된 보고서를 보면은 이 공정 중에 생긴 어떤 미세한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불량 때문에 생긴 어떤 이런 비정상적인 커런트 패스가 발생이 되고 이런 커런트 패스들에 인해서 이렇게 이쪽 부분에서부터 화재가 생겼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만약 엑스레이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사실 사후에는 볼 수가 있지만 엑스레이 말고 어떤 동작하는 환경에서 어떤 전류의 흐름을 볼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런 거를 좀 이런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굉장히 산업적인 이제 응용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엑스레이는 이런 이제 형상적인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사실 비파괴라고 이제 볼 수는 없죠. 근데 자기장 이미징은 어떤 동작하는 환경에서 기능적인 정보를 알 수도 있고 플러스 외부의 자기장을 이제 이미징하기 때문에 소자와 전혀 관계없이 비파괴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출판된 논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요거는 양자 센서는 아니지만 좀 어떤 일반적인 센서를 사용해서 배터리 외부에서 생기는 자기장을 이미징하고 이제 그로부터 어떤 내부에 생긴 전류를 이제 재구성해서 얻는 이런 일들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저희 크리스에서 한 일도 이제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래서 응용 분야로 제가 이제 마그네틱 소스 이미징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MEG 또 인덕션 이미징 또 자기장 이미징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제가 이제 가져온 게 이제 POCT 그러니까 현장 측정용 센싱 이제 이런 관점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양자 센서가 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다이아몬드 센서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이제 이동원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원자 OPM이 가지고 있는 원자 전기셀에 대비 이 다이아몬드 센서의 장점이라고 보면은 굉장히 덴시티가 높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원자들이 아무래도 원자 상태에서는 이게 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덴시티를 높일 수가 없는데 고체 내부에서는 이미 이 결함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밀도의 어떤 센싱 볼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이 다이아몬드 센서는 하이 덴시티 NV 센터를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스몰 스케일 센싱에 적합한 툴이다, 센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가지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다이아몬드 자체가 어떤 센서가 되는 형태, 이제 비유하자면 어떤 그 필름, 자기장 이미징 필름 형태로 이제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 자기장을 주는 이제 마그네틱 나노 파티클로 저희가 원하는 어떤 바이오 마커를 태깅을 하고
그 태깅된 그러니까 바이오마커가 태깅된 나노 입자를 이 다이아몬드 센서로 이제 이미징하는 이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가능하고,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태생적으로 나노 형태, 나노 크기를 가지고 있는 나노 다이아몬드가 바로 그 센서 자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나노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몰레큘을 이제 태깅하고 그 나노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형광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식, 이 두 가지 형태가 이제 가능할 수 있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이 그림 아까 이제 전 연사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하버드 이제 다이아몬드 연구 그룹에서 스피노프 된 기업에서 만든 이제 QDTI라는 회사에서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 나와 있는 이런 실험 결과인데요. 이 사람들이 한 게 어떤 특정 프로틴을 이제 있는지 없는지 POCT 관점에서 검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나노 입자를 이제 두 종류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는 스트롱한 나노 입자, 스트롱한 마그넷, 또 하나는 좀 윅한 나노 입자, 이 두 개를 썼는데 이 둘 다 이 측정하고자 하는 이 프로틴에 잘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그러니까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프로틴이 있다고 이제 확실하게 100% 얘기할 수가 없고, 이 둘 다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만 이제 그 이미지의 이제 콜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프로틴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했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다이아몬드 센서가 여기 있고, 이제 카메라로 이제 이미징을 하는 방식이고, 이 두 가지의 두 번의 이제 이 두 가지 나노 파티클이 있는 이미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미징을 겹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프로틴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험으로 이제 보여준 데이터가 뭐냐면은 IL6라는 이제 프로틴인데요. 이제 코로나 걸려신 분이 사망하기도 한 그런 질병이기도 한데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런 단백질이고, 이 단백질을 이 사람들이 이 그룹에서 한 기법을 통해 가지고 대략 한 요 정도의 LOD가 대략 한 0.06 피코그램 정도의 감도로 검출할 수가 있다. 걸 이제 얘기를 했고, 요거는 이제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이제 상용으로 쓰는 어세이에 굉장히 근접한 정도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센싱이랑 다른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2013년도에 이 기술을 처음에 달파의 보고서에 이제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QDTI라는 회사 이름이 있고, 시간이 이제 2013년도고,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POCT 센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했고, 그로부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대략 한 9년, 10년 뒤에 이런 이제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 이제 하나의 예로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기술 개발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떤 이제 기본적인 이제 프루프 오브 프린시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최종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는 대략 10년 정도의 스케일이 걸린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10년 동안에 긴 롱텀 지원을 해준 달파라는 이제 그런 이 펀딩이 굉장히 좋은 펀딩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나노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나노 다이아몬드는 실제로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대략 한 10나노에서 한 50나노, 이제 100나노 미만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셀 속으로 잘 침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DNA 같은 어떤 생체 분자를 검출한다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나노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좋은 바이오마그네틱 툴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이제 큰 장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형광이랑 다르게, 형광 물질이랑 다르게 굉장히 스테디한 형광이 쭉 계속 나옵니다. 시간에 따라서 블링킹이라든지 뭐 형광이 없어지는 블링킹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바이오 컴패더블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세포 내로 잘 흡수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굉장히 이거는 유니크한 장점인데요. 이 형광 나노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FND에서 나오는 형광 신호를 자기장을 이용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간단한 예인데, 아까 NB 센터가 스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스핀이 이제 어떤 자석 같은
거기 걸어서 우리가 자기장을 가해주면 스핀 상태가 바뀌고 이 스핀 상태가 바뀐 게 어떤 MB 또는 FND의 형광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기전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대략 한 자기장을 넣었다 안 넣었다 넣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형광 나노 다이아몬드의 형광 신호를 이렇게 모듈레이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다 쓸 수 있냐 하면은 일반적인 그 측정 환경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 형광 신호가 있는 환경에서는 이게 나노 다이아몬드 신호인지 아니면 어떤 뭐 백그라운드 신호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자기장을 가해주는 것만으로 이게 그 형광 나노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신호라는 걸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2020년도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일은 이 FND 표면을 일단 HPG라는 물질로 잘 코팅을 합니다. 이 HPG라는 물질이 이제 non-specific 바인딩을 막아주는 그런 물질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안티바디를 다시 붙이고 이 안티바디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희가 검출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틴 또는 DNA 같은 것들을 이제 태깅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펑셔널라이즈된 FND를 만들고 그리고 밑에 이제 셀룰로스 그러니까 종이죠. 종이의 이제 위에는 이 스트랩타빈이라는 물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DNA 끝에는 죄송합니다. 이 DNA 끝에는 이제 바이오틴이 붙어 있어서 이 바이오틴 이 스트랩타빈 결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FND를 이제 태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그 코로나 이게 그 간단 검진할 때 쓰는 거랑 같은 방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종이 위에 이제 FND가 쭉 있고 이 FND 농도를 점점점 줄여감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농도까지 우리가 검출할 수가 있는지 여기 사람들이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그 골드 나노 파티클이 이제 이 정도의 그 LOD 값을 가지고 있고 이제 FND를 쓰면은 이 FND 형광이 더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배, 4배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플러스 여기에 이제 자기장을 가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형광을 모듈레이션 했을 경우에 백그라운드로부터 형광을 분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추가적인 게인이 있어서 대략 한 이 정도 한 0.8 잽토몰 정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이제 네이처에서 이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진 않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PCR 증폭을 대략 5분 정도만 하면 그러면은 이제 싱글 DNA까지도 자기들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노 다이아몬드를 이제 이런 이제 POCT 또는 인비트로뿐만 아니라 이제 인비보 환경에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일본 그룹에서 한 연구인데 이런 C 엘레강스라는 이런 이제 그 생체 내에 나노 다이아몬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나노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토플로레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노 다이아몬드 형광 신호인지 뭐 어디서 나오는 신호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렸던 자기장 모듈레이션 방법을 통해 가지고 형광 나노 다이아몬드의 신호만을 따로 검출을 하고 그리고 이걸로부터 아까 이제 이동 교수님 설명하셨는데 MB 센터는 자기장뿐만 아니라 온도도 잴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이 CLA-강스에 FCCP라는 물질을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FCCP라는 이 물질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세포 내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벽을 손상시켜 가지고 정상적인 대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세포가 이제 손상이 됐기 때문에 어떤 뭐 생체 환경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뭐 어떤 온도나 이런 게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리얼타임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이 FCP 약물이 투여된 후 대략 한 1시간 이내에 어떤 이 생체의 온도가 로컬하게 바뀐다라는 걸 이제 측정을 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FND라는 그 물질이 나노스케일 센서로도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바이오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 크리스에서 하는 일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이제 이동 교수님이 이제 센서를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이렇게 센서를 만든 게 있고요. 그래서 요 센서는 대략 이제 이런 형태로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를 쓰고 있고 여기에 이제 잘 동작한다는 걸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 게 있는데 보시면 대략 한 1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 실험에 쓰는 이 스크류 드라이버 같은 거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이렇게 이거를 다이아몬드 센서가 잘 감지해서 이렇게 신호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밀 자기장 측정에 잘 되는 그리고 차폐가 필요 없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잘 동작하는
센서로 저희가 이걸 잘 만들고 있고, 추후에는 이제 뭐 좀 더 소형화 한다든지 좀 더 성능을 높인다든지 이런 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 일은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리튬이온 배터리 이미징 관련된 일인데요. 그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일은 양자 센서를 쓰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높은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측정을 한 결과인데, 저희는 이제 OPM 센서를 이용했고 대략 한 수 밀리암페어만 흐르는 그런 굉장히 낮은 전류가 흐르는 환경에서도 이렇게 자기장을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전류가 점점 차징되는 상황에서 이거 자기장 패턴이 이렇게 막 생기고 다시 줄어들었다가 디스차징 되는 상황에서 다시 이 폴라리티가 바뀌고 패턴이 생기는 이런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 이쪽 부분이 커런트가 이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단자가 있는데, 이 단자 부분에 이제 상대적으로 커런트 밀도가 높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커런트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쪽에 이제 아무래도 열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에너지적으로 사실 안정된 물질이 아닌데, 이제 그런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커런트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이런 이제 분석을 이제 자기장 이미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 보여드린 건데요. 그래서 그 형광 나노 다이아몬드를 저희가 또 센서로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나노 다이아몬드를 그냥 구매해서 그냥 쓸 수가 없고, 이 표면을 어떤 펑셔널라이즈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렇게 펑셔널라이즈 할 수 있도록 표면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이게 바이오 컴패더블한 표면 처리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저희 이제 팀에 그 초빙 연구원으로 계신 이제 정학성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NIH에서 이제 주목하셨던 소재가 뭐냐면은 이 홍합에서 나오는 이 끈끈한 물질, 이게 그 폴리도파민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도파민이 이제 홍합의 접착력을 높여주는 이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홍합이 자랄 때 보면 뭐 타이어에도 붙고 뭐 굉장히 잘 붙어서 잘 자라는데, 그 잘 붙고 잘 자라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접착력이 높은 도파민을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이 도파민을 그러면은 어떤 그러니까 나노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코팅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바이오 컴패더블 하는 소재고, 플러스 이제 표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표면에 어떤 메저포러스한 구조까지 만들어서 어떤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서머리랑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초반부에 이제 양자 센서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좀 모호하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술이 유용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일단 소재적인 측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소재를 쓰느냐, 이제 가장 최종적으로 어떤 센시티비티를 얻을 수 있느냐에 가장 큰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 고순도 단결정을 만들 수 있는 데가 극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거의 독점을 이제 산업적으로 돼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저희가 빨리 확보를 해야 뭐 저희도 그렇고 이제 이동훈 교수님도 그렇고 연구를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기술이 뭐 센싱뿐만 아니라 뭐 커뮤니케이션, 뭐 컴퓨팅에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기술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특히 그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지만 포토닉스 기술이 양자 센싱 분야에서는 좀 중요한 이제 기술이 앞으로 될 것 같은데요. 2021년도 맥킨지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여러 기술 중에서도 특히 포토닉스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한 레포트가 있습니다. 이 레포트를 이제 보시면 좀 잘 안 보이는데, 대략 한 2025년도까지 뭐 수십 빌리언 달러 정도에 되는 이제 포토닉스 시장이 이제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응용 가능한 분야가 뭐 메디컬 분야, 그리고 뭐 헬스케어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포토닉스 기술이 이제 필요하게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걸 전망치를 이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뭐 OPM 센서라든지 뭐 다이아몬드 센서라든지 궁극적으로 산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어떤 소형화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소자들이 바로 이제 포토닉스 소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어떤 향후 양자 센서 기술의 좀 중요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뭐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플러스 이제 롱텀 서포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이게 QDTI처럼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이제 이렇게 뭐 저희도 뭐 이 QDTI 마크가 아닌 어떤 한국 기업의 마크가 달린 이런 이제 센싱 어떤 디바이스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네. 네, 뭐 서머리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단계로 이제 마그네틱 필드 소스 이미징 측면에서 어떤 이미지 기존의 이미지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웨어러블 이미지 플러스 또 쉴드까지 필요 없는 언실드 이미지가 이제 기술이 점점 개발이 되고 있고 아마 궁극적으로는 어떤 BCI까지 가게 되는 이런 기술 트랙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응용 분야로서 이제 POCT 분야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하이 덴시티 센싱 볼륨을 가지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이미징 또는 나노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생체 분자를 굉장히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 토픽의 부제를 이렇게 붙여봤는데 이제 희망하기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신재현 연구원님, 그래서 양자 센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셨고, 이후에 저희가 이 Q&A 세션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전 질의사항이 있으신다면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마 양자 센싱에 대한 부분은 좀 아직 여러분들한테 실경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의는 지금 저희가 여쭙는데 불구하고 지금 참여자 중에서는 특별한 말씀은 없으시고요. 한 가지 혹시 플로어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좀 손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안녕하세요. 저는 UIC에 있는 신재훈이라고 합니다. 저기 엄청나게 꼭 잘 들었고요. 오늘 나노 다이아몬드에 대해 배우게 되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나노 다이아몬드가 세포 내로 잘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뒤에 보면 엔티바디를 코팅한 나노 다이아몬드 쓰셨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세포 내로 잘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나노 다이아몬드를 이제 자기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측정을 하고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자기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면서 그 생체 내에서 나노 다이아몬드의 어떤 이동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두 개겠다. 예.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노 다이아몬드, 안티바디가 붙은 나노 다이아몬드를 저희가 아직 테스트는 아직 해보진 못했는데요. 이제 어떤 이제 코팅이 되지 않은 배열한 다이아몬드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NPDA로 코팅된 다이아몬드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NPDA로 코팅된 다이아몬드가 셀에 잘 들어가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나노 다이아몬드 그냥 두면 서로 잘 엉겨 붙어가지고 사실 덩치가 커지기 때문에 업테이크 프로세스가 좀 낮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는데 이제 코팅을 하면 서로 잘 떨어져 있고 잘 분산이 돼 있어가지고 셀 속에 쉽게 침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안티바디 붙은 거는 이제 저희가 아직 해보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예. 그리고 나노 다이아몬드 사실 이제 위치를 조절하기는 사실 어려운 기술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특정 기관에 붙을 수 있는 어떤 케미칼 트리트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TPP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런 물질은 세포 내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만 잘 붙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어떤 마이토콘드리아를 어떤 센싱을 해보고 싶다. 그럼 TPP 코팅된 FND를 쓰고 업테이크를 시키면 확률적이긴 하지만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에 이제 붙어 있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케미컬하게 지금은 일단은 위치를 조절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마그네틱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성을 이용해서 컨트롤할 수도 있는데 아직 이제 FND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어렵고 이제 케미컬하게만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실례가 되지 않으면 네. 셀을 어떤 셀을 쓰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셀 실험을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저희 같이 공동하시는 분이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뭐 헬라 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캔서 셀도 있고 뭐 그다음에 상피 세포 그다음에 비상피 세포 뭐 근육 세포 다양하게 테스트를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형광 나노 다이아몬드의 그런 셀룰러 업테이크 레벨이 세포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너무 업테이크가 잘 돼가지고 세포의 사멸로 또 이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도 저희가 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세포마다 그런 그 나타나는 기전이 좀 다른 것 같은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오늘 다이아몬드 엔비 센터 센서에 대해서 많은 대응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 이 양자 하면은 굉장히 슈퍼포지션하고 인탱글먼트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제가 가진 개념은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는 2큐빗 오퍼레이션 하면 인탱글먼트는 것을 사용하는 거고 그 양자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인탱글된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아가지고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양자 센싱에서도 혹시 이게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인탱글먼트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초반에 그 개념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큐빗을 써서 센서한다고 엄밀한 의미의 양자 센싱이 아니거든요. 그냥 정밀한 큐빗 이용해서 정밀한 센싱을 하는 거지. 그 궁극적인 아까 말씀드린 큰 양자라는 것을 넘어서 센싱을 하기 위해서는 양자 얽힘, 그러니까 인탱글먼트나 압착 상태라고 부르는 보통 스퀴즈 상태 같은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 큐빗이 없을 때는 서로 얘네들을 이제 얽힐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많아지면 이제 분집으로 얘네들을 다룰 수 있는 것들 하나가 스퀴즈 상태를 만드는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직은 이미 챌린징한 거고요. 보통 같은 경우는 스퀴즈 상태를 만들어서 동물 측정을 하긴 하는데 이런 교체 기반의 원자나 아니면 스피드 큐빗들은 아직은 데모는 안 됐고요. 근데 이제 몇 개의 큐빗들을 얽혀가지고 표준 양자관계를 넘어서서 센싱하는 것들은 이제 논문으로 속속들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얽힘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하는 컴퓨팅이고 얽힌 다음에 이거를 포톤으로 날려보내는 통신이고 얽힌 큐빗을 갖고 센싱을 하면 못 보던 걸 보게 되는 게 이제 양자 센싱의 궁극적인 오늘 설명하신 거는 얽힘은 많이 그러니까 오늘은 대부분이 전화 신병 목사님이나 큐빗 소개를 하면서 어떤 센싱이 가능할 건지를 좀 얘기를 한 거고요. 엄밀한 의미의 이걸 얽혀서 하는 거는 제가 퀀텀 메모리라는 걸 제가 살짝 언급하고 갔는데 투큐빗을 인테그해서 센싱을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설명. 예, 오늘 재밌는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전기전자공학부 김택 교수라고 하고요. 그 양자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타이밍 회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타이밍 회로의 정밀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아주 정밀한 타이밍 회로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 회로가 좀 이렇게 좀 개발이 되면 센싱하는 정밀도나 아니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펄스를 쓴다고 했잖아요. 큐빗을 이렇게 광을 써서 측정도 하고 MB 센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측정하는데 필요한 어떤 쭉 이제 큐빗을 이용해서 센싱하는 거는 큐빗을 초기화하고 제어를 해서 중첩을 시키고 그다음에 뭐 파이 펄스 같은 걸 막 조작을 하고 그다음 끝에 읽어드리고 이런 연속적인 어떤 측정 펄스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뭐 나노세컨드 그 이하로 정도로 나노세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레벨 MB 센터 같은 경우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얼마만큼 빨리 큐빗을 제어할 수 있느냐가 MB 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나노세컨드에서 이제 더 빨리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론의 이제 피코 세컨드라는 맞습니다. 그런 건 이제 혹시 더 추가하시면 저희도 그 AC 자기장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루비디움 클락을 마스터 클락으로 써서 다른 디바이스가 동기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루비디움 클락이 한 10의 마이너스 12성, 13성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그거 안 쓰고 하니까 주파수가 계속 흔들흔들해요. 특히 디바이스를 여러 개 쓰면 각각의 클락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의 굉장히 높은 클락을 동기화를 하고 그걸로 다 이제 통일해서 잘 쓰면 되고 얼마 정도의 타이밍 레졸루션이 정밀도가 필요하냐면 얼마 정도의 정밀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 수 미리헤르츠 정도의 분해는 까지 측정하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측정을 할 수 있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팩터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말 재미있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생물학자인데요. 그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그 나노 NMR 이용해서 이제 세포 관찰하시는 내용 재밌게 들었는데, 그 지금 현재 레졸루션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혹시 사실 셀을 관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차라리 조금 더 균일한 물질, 예를 들면은 뭐 단백질 구조 같은 거 보면은 가능한 건지 궁금했었습니다. 저랑 실패 박사님 따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스페셜 공간 분해능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측정하는 그 세포 쪽에 활용하는 측정의 공간 분해능은 보통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과 유사하게 디프렉션 리밋된 거라서 수백 나노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나노 다이아몬드 실험 매수를 하시는 거죠. 나노 다이아몬드는 사이즈가 수십 나노미터 오더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하면 그 정도 공간분해로 되는 거겠죠? 주변에서 네, 두 연사분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글로벌영화과학부 은승환 내학원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양자 소작 구현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많은 연구들이 나이트로젠 베이컨시를 활용한 다이아몬드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물질들이 다 스핀, 각각 그 모든 물질의 전자들이 다 고유의 스핀을 갖고 있고, 그러면 좀 다양한 물질들을 활용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대부분의 연구들이 나이트로젠 베이컨스를 활용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효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좀 스텝 바이 스텝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어떤 조건이 그런 큐빗의 구현이나 양자 수절을 가능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답변하는 모든 세상에 나쁜 결함은 없지만 모든 결함이 좋은 결함은 아니라서 잘 훈련되고 구분돼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다이아몬드가 좀 독특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심정희 박사님 아까 원작 그 클락 얘기하는데 원작 클락이 굉장히 안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외부랑 거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고체 안에다가 이런 걸 원자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고체 주위의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진공에 있을 때. 그래서 대부분의 결함들은 고체에 있으면 성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큐빗이라든지 뭐 반도체, 양자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온에서 해야 되고, 그런 양자 특성, 결맞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성질이 안 좋은 이유가 고체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다이아몬드 에피센터 같은 경우가 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고체 안에 있으면도 얘네들이 잘 상호작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반도체 중에서 그 밴드갭이 굉장히 큰 거의 인슐레이터, 구도체 같은 건데 다이아몬드 에너지 레벨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주위에는 에너지 레벨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MB 센터와 유사한 그러면 대체 결함이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막 연구도 하고 계산도 하고 했던 게 뭐냐면 실리콘 카바이드 같이 와이드밴드 반도체에서 MB 센터와 유사한 디펙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최근에는 유사한 특성들이 많이 보여서 그 분야가 굉장히 뜨고 있고요. 헥사고널 보론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많이 아실 텐데 그것도 와이드밴드 계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보론 레이컨시라는 결함에서 MB 센터와 유사한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가면 점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잘 훈련해야지 좋은 결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MB 센터가 차별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교체에서 이제 그런 그램이 굉장히 드문데 스핀 상태와 옵티컬 상태가 커플링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그거 중에 가장 효율이 높은 현재까지 알려진 결함 중에 가장 효율이 높은 게 바로 MB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는데 MB 센터만큼 효율이 높지가 않아요. 자기장과 옵티컬 신호의 커플링 정도가. 그래서 사람들이 MB 센터를 많이 쓰고 상온에서 잘 동작하기 때문에 좋은 응용에도 잘 활용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 학생이 지원을 대신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나이트로젠 베이컨시를 어떻게 그 컨트롤러가 포메이션 하는지가 약간 궁금하고 그다음에는 그 나이트로젠 베이컨시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가 싱글 베이컨시로 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POCT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장비나 이런 것들도 좀 단순화돼야 되는데 지금 다 신호를 작게 잡고 과학적 시스템을 이용할수록 시스템이 되게 커지게 돼서 POCT로 이용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민감도에 있어서는 주로 정말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것도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OCT는 내가 말씀드린 제가 꼭 마지막 부분에 포토닉 디바이스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얼마나 소형화를 할 수 있고 얼마나 더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느냐는 결국 얼마나 성능 좋은 포토닉 디바이스를 우리가 싸게 구매해서 만들 수 있느냐가 직결되기 때문에 단적인 예로 레이저 다이오드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보시면 레이저 다이오드가 낼 수 있는 파워가 처음에는 한 수십 밀리와트 정도다가 이게 점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수백 밀리와트, 그다음에 수와트까지도 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작은 디바이스인데 물론 그에 따른 열이 생김으로 인해서 서멀 매니지먼트를 해주긴 해야겠지만 그만큼 소자의 성능이 좋아지면 점점 기술이 좋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아마 POCT 디바이스를 우리가 어떤 이제 프랙티컬한 POCT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닉스 디바이스들이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MB 센터를 사람들이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아까 퓨어한 다이아몬드를 집착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나이트리를 싸줘가지고 싸줄 때 얼만큼 많이 싸주냐 하면서 데시티도 조절할 수 있고 싸주는 위치도 이제 일부분만 싸줘가지고 위치 같은 것도 컨트롤하는 수준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 개 아니 몇 개 이용해서 아까 양저울킴 그렇게 이용해서 센싱하려는 분들은 하나 두 개 갖고 센싱을 하고요. 얘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는 더 정밀하게 측정하겠다. 얽힘 이런 거 아직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10에 17cm 큐빅 센티미터 아니면 이렇게 들어놓은 거 아까 그래서 그런 다이아몬드 보시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다이아몬드가 이제 까맣게 보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목적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데시티로 그런 것도 이제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야를 들어오시면서 그런 기술들을 접목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얘기들이 고학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이론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이해하기는 좀 힘든 부분인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MEG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MEG가 이제 임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긴 하고 그다음에 아까 에필lep시 전간 간질이라고 이제 얘기 안 하고요. 전간질이라고 얘기하고 간질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서 그런 용어를 안 씁니다. 그런데 그런 에필lep시를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하는데 MEG에서 머리 안에 있는 신호 변화에 대한 매핑을 하고 또 에브노멀한 신호가 나오는 부분을 잘라주는 이제 수술들을 해서 에필lep시를 치료하는 이 치료 방법들이 적용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이제 이 약물 치료에서 안 낫는 환자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MEG로 매핑을 하면 정확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대요. 근데 우리 병원에도 이제 MEG가 하나의 시범적으로 이제 만들어준 MEG가 있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 룸에 차폐를 다 해놓고 거기서 굉장히 정밀하게 찍고 그다음에 가격도 뭐 수십억 원 하고 그다음에 한 번 찍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잘 적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보험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 근데 지금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차폐 시설이 필요 없는 그다음에 포터블한 MEG를 찍을 수 있으면 그건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병원 입장에서 차폐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바로 찍어서 매핑을 해갖고 이 수술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언제쯤 상용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좀 근데 아까 보여주신 거 보면 마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가능할까 하는 거를 혹시 예측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총장님 예측이 아니고요. 네.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요. 네. 제가 그 회사를 언급하기 좀 그래서 사진 안 가지고 왔는데 이미 그 프로토타입이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논문만큼 성능이 나오지는 않는데 좀 계량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OPM 이미지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상용화가 지금 이제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웨어러블 OPM 이미지 아닌 웨어러블이죠. 웨어러블까지 이제 된다고 이제 돼 있고 언실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 웨어러블 이미지까지는 이제 충분히 이제 근 몇 년 안에 아마 상용화된 제품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확도적인 측면에서는 뭐 차이 없고. 네, 여전히 스피드가 제일 좋겠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스피드 센서가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그 동작하는 환경이 액체 헬륨이라는 굉장히 조용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밀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정밀한 그 측정 아닌 아까 말씀하셨던 에필lep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OPM 센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연세정보연구원의吴영준 교수님 코멘트 그다음에 또 안내하실 거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서 마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아주 두 분 발표 재밌게 들었습니다. 내용들 보니까 스케이드 같은 경우 사실 양자 1세대 센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이아몬드 그 베이컨시로 하는 것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양자 센서 2세대로 보면은 사실은 뭐 캐스데이트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방향으로 질문하신 것처럼 큐빅 인테글먼트하고 그쪽으로 하는데 그쪽 방향으로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죠 지금. 네. 그런 연구도 앞으로 또 해주시면은 제 생각에 양자 컴퓨터하고 실제 또 2세대 양자 레볼루션하고 연관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문 교수님 그 양자정보연구원에 이번에 새로 오신 프락도 좀 소개시켜 주시고 네. 향후 저 네. 양자정보원의 로드맵도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가 IBM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1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연대 분들은 다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용해서 퀴즈킷도 좀 이용해 보시고 좀 재밌는 걸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일하고 21일 사이에 저희가 지금 워크숍을 하는데요. 스페셜 워크숍인데 퀴즈킷에 대해서 이제 좀 익숙되도록 그 IBM에서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강의하는 또 그런 활동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활동을 계속 정기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 임주원 선생님, 예. 인사 좀 하시죠. 예. 오늘 한 분 오셨거든요. 이제 2월에 또 이제 조인하시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12월 1일자로 양자정보기술연구원에서 함께 일하게 된 임주입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의 행사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 활동 잘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또 동료 그리고 코멘트 많은 관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 박사님이 향후에 이제 문경선 원장님과 함께 그 IBM에서 도입되는 여러 가지 그 양자 컴퓨터 플러스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의사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알아놓으시면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임 박사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우경준 교수님한테 다이렉트로 연락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임 박사님한테 연락하시면 컨택하시면 저는 바로바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회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온라인으로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3회 우리 양자 컴퓨터와 바이오헬스 포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호 안내 마저 드리고 그다음에 끝내도록.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오늘 이 세션은 좀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여기 나와서 항상 있는 거지만 단체 사진 한 번만 촬영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이후에 만찬 참석하실 분들은 저희 차편 준비되어 있는 대로 이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차 양자 컴퓨터 바이오헬스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